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전대미문에 막강한 힘이 드러났다. 2. 미국도 탐내던 특수무기 기술. 3. 바이든의 긴급 제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의 넘버2는 다릅니다. 우리 군의 2인자도 다른 나라에서는 주력이 되고도 남는데요. 특히 자주포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K55A1입니다. 최근 전력화가 완료된 K55A1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K55A1을 바라보는 고가의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자주포의 족보를 따져본다면 K9, K55A1에서 K55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K55의 모체가 되는 건 미국의 해밀09 A2입니다. 1963년 초도 물량 배치를 시작한 해밀09는 최소 1만 대 이상 생산된 자주포인데요. 당연히 이 말도 안 되는 물량을 미국이 모두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해밀09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문자 그대로 뿌려대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는데요. 이 덕에 현재도 개량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용하는 자주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1980년대 초 자주포 독자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이 기술상의 이유로 벽에 부딪히자 미국은 M109A2의 면허 생산을 제한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생산된 M109A2가 바로 K55 자주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 자주포는 미국이 원조라는 소리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은 원숭이에서 진화했으니 모든 인종은 한 가족에 달하는 말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K55부터 M109A2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국내에서 자주포를 생산하게 된 우리 군이 얌전히 K55를 M109A2 사양으로 생산할 리가 없었습니다. 초기에 K55는 비록 외관은 M109A2와 똑같았지만 내부에서는 상당한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화학전에 대비한 MB 시스템을 적용했고 피격시에 대비해 한론 소화기와 자동 선회장치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오죽하면 K55를 목격한 미 국방부에서 M109A2에서 두 차례나 개량된 M109A4와 동급이라고 감탄할 정도였는데요. 사실 미국은 이때부터 한국의 자주포 기술을 굉장히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굳이 K55라는 국내 명칭을 두고 저들끼리 M109A2K라는 별칭으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는데요. 정작 K55A1에 이르자 K9 기술이 접목되어 완전히 다른 자주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55A1은 한국에서나 2인자 취급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주력급을 압도하는데요. 당장 미국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과 비교해도 전혀 꼴리지 않는 위력입니다. 우선 크기에서는 K55A1이나 팔라딘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사거리는 팔라딘이 30km에 불과한 반면 K55A1이 32km의 사거리를 보이면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 성능 분야로 넘어가면 이 격차가 더욱 커집니다. 팔라딘은 아직도 포탄 적재에서부터 포탄 삽입, 장약 삽입이 모두 수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나마 포탄 삽입 단계에서는 K55에도 탑재되었던 유압식 장전 장치를 하긴 하지만 이마저도 급속 사격을 위해선 밀대를 이용해 완전 수동으로 장전해야 합니다. 반면 K55A1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포탄 삽입이 끝나고 승무병은 장약만 집어넣으면 사격 준비 끝인데요. 이로 인해 팔라딘은 전투가 길어질수록 운용 병력의 피로도가 급증하고 발사 속도 또한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팔라딘까지만 해도 바퀴만 달려있다 뿐이지 운용 성능은 자주포와 견인포의 중간에 있는데요. 이 때문에 팔라딘은 운용에 최소 5명이 필요하지만 K55A1은 4명으로도 방열부터 사격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얼핏 작아 보일 수 있는 차이지만 전 세계적인 인구 전력을 생각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차이인데요. 그 결과 K55A1의 업그레이드를 눈여겨보고 있던 미국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주포 기술을 벤치마킹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최신형 M109A7 자주포에는
K-55A1에 적용된 반자동 장전장치가 탑재되었고, 미국은 한국이 최초로 성공한 탄약, 운반 장갑차 운용체계까지 흡수해갔습니다. 그야말로 역수출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미국마저 탐낼 만한 무기체계가 또 있는데요. 이번엔 주력이 아닌 이성급 무기가 화려하게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차륜형 105mm 자주포 풍익입니다. 풍익은 우리 군에서 따로 개발한 자주포가 아니라 치장물자 처리되었던 M101A1 견인 곡사포를 자주포로 개조한 신개념 무기체계인데요. K721 군용 5톤 트럭의 차체를 이용한 차륜형 자주포답게 시속 80km에 달하는 빠른 속도가 장점입니다. 게다가 자주포로 개조되면서 디지털 화력 통제 장치가 탑재되면서 이동 중 정지 후 초탄 발사까지 고작 1분이면 충분합니다. 풍익에 탑재된 전자 장비가 포의 위치와 표적의 위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정렬까지 끝마치는 덕분인데요. 또 최대 11.3km의 사거리로 분당 최대 10발의 포탄을 쏟아내고도 이탈까지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기동력인데요. 비록 화력과 사거리가 155mm 자주포에 비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풍익은 K9, K55A1과 달리 보병부대의 연대급 화력 지원 무기라는 걸 감안하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자주포지만 박격포와 비슷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운용 인원 측면에서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게 상당한 이점입니다. M101A1 일대에 8에서 9명의 병력이 필요하던 풍익에서는 5명이면 충분해졌습니다. 심지어 이 중 2명은 운전병과 경계병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해 3명이면 포를 발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데요. 또한 경제성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풍익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 수준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보유한 105mm 포탄 재고 때문이네요. 이게 우리 군에서 풍익을 개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 군이 보유한 105mm 포탄은 340만 발이 넘습니다. 군의 주력이 155mm로 넘어가면서 105mm 포탄의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 건데요. 문제는 포탄 재고, 처리에만 신규 탄약 생산 비용의 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익이 전력화되면서 105mm 포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리하자면 보병급 연대의 화력 강화와 예산 감축이라는 일과양극의 효과를 동시에 누린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군의 포사랑이 신기할 지경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풍익이 아무리 훌륭한 자주포라 하더라도 역시 화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과 기계화 부대에서 함께 운용하기에는 차륜형이라는 이동 방식이 못내 마음에 걸리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입니다. 비격은 현용 4.2인치 박격포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물건으로 기존 대비 화력은 1.9배의 사거리는 무려 2.3배까지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박격포가 탑재된 상태에서 차체의 회전 없이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표적에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비격은 풍익과 달리 기본적으로 궤도형 장갑 차량이기 때문에 험지 주파 능력은 물론 방호력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K나 K21, K200 같은 기계화 부대와 동시에 적진 한가운데서 화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져 100% 국산 화율을 자랑한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처럼 우리 군의 포병 화력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한 결과 6월 25일 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던 대한민국의 근접 지원 시스템을 근간부터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조국이었던 미국마저 한국의 포병 시스템을 흡수할 정도인데요. 자주국방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끝없이 달려온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청출어람의 표본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대한민국 포반부의 명성이 지금처럼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미 해군이 고등훈련기 후보 기종을 납품마다 신형 훈련기로 교체할 계획임이 밝혀지며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 기종으로 언급되는 기체 중에는 카이와 록히드 마틴의 T-50도 있는데요. 카이와 록히드 마틴은 함재기형 FA-50 모델을 개발해 납품할 계획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카이는 KF-21 네이비 개발의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아직 한 번도 함재기를 설계하거나
개발해본 경험이 없는 카이의 개발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그 고민이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가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함께 도전하는 록히드 마틴사를 통해 미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추후 KF-21 네이비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임이 분명하기에 그 전망이 매우 밝아졌는데요. 또한 함재기형 FA-50은 현재 개발 예정인 KF-21 네이비의 훈련기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한국을 견지하는 나라들도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의 한 군사 전문 매체는 노골적으로 그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미국의 군사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는 미 해군이 운용 중인 구형 제트 고등훈련기 T-45C의 엔진 블레이드가 원인 불명의 사유로 파손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곧 모든 T-45C의 이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엔진 블레이드가 파손되는 현상은 전투기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큰 사고인데요. 전투기가 공격적 초음속 상황에 진입하게 되면 캐노피 전방 기수 부분이나 덕트의 구조상 특징으로 인해 충격파가 자주 발생하며 진동이 생길 수 있으며 그러한 진동으로 인해 볼트나 작은 구조물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간 구조물들이 엔진에 흡입될 경우 엔진 블레이드를 파손시키며 파편을 만들게 되고 그 파편이 엔진 도관뿐만 아니라 유압 계통까지 망가뜨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전투기는 활공 비행마저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손쓸 도리 없이 지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T-45C의 상태에 미 해군 기관들과 파트너 업체인 롤스로이스는 고장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요. T-45 훈련기는 1988년 도입된 이후 30년 이상 운용되고 있으며 1997년에 그 파생형인 T-45C로 전량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중간에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더라도 T-45C는 30년 넘게 운용되어 온 구형 기체이기에 그 원인을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 해군 소속 조종사들과 비행교관들은 T-45C의 탑승을 거부하는 단체 행동을 하며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도 더는 제트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변화의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2023년까지 후보 기종을 납품받아 테스트한 후 2028년부터 200여 대의 신형 훈련기로 교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밝혀지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후보 기종으로 언급되는 기체들로는 보잉과 사브의 T-7B, 카이와 록히드 마틴의 T-50, 레오나르도의 M346 등이 있는데요. 카이와 록히드 마틴은 함재기형 FA-50 모델을 개발해 납품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차기 훈련기에 대해 실제 전투기와 최대한 비슷한 성능을 지니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함재기형 T-50을 함재기형 FA-50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경우 활주로 길이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지만 해군은 항모에서 전투기를 운용해야 하기에 활주로 길이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KF-21 네이비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며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음과 동시에 우여 섞인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카이가 아직 한 번도 함재기를 설계하거나 개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었죠. 설계나 개발 관련 문제 외에도 실제 시제기를 만들어서 함상 테스트를 하는 일 역시 굉장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기에 그 우려는 더욱 컸는데요. 카이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카이가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함께 도전하는 록히드 마틴사를 통해 미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카이는 함재기형 FA-50 모델 개발 과정을 통해 미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함재기를 설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카이의 관계자에 따르면 T-50은 설계하는 단계에서 파일럿 후보생들에 의해 거칠게 다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개량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카이의 기술진들은 4년 6개월 정도면 함재기형 FA-50의 설계, 개발 및 테스트까지 완료하여 납품할 수 있다며 그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개발 경험은
추후 KF-21 네이비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임이 분명하기에 그 전망 역시 매우 밝아졌는데요. 또한 함재기형 FA-50은 KF-21 네이비의 훈련기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이와 록시드 마틴의 주요한 경쟁 상대 보잉은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T-7A를 해군형으로 파생시킨 T-7B를 제안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앞서 T-7A는 미 공군 훈련기로 선정됐는데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철저하게 훈련기 사양에 맞춰 설계, 제작된 기체입니다. 국내의 한 전투기 설계 전문가는 T-7A의 현재 공허 중량으로 봤을 때 경전투기 버전으로 개량된다고 하더라도 무장 탑재 능력은 FA-50의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연 T-7B가 함재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데요. 함재기는 항모 이착함 시 발생하는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기고를 갖춰야 하며 충분한 작전 행동 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미 해군이 사용할 차기 훈련기 역할을 해내기에는 현재 T-7A의 문제점이 너무나도 두드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잉이 강력한 경쟁 상대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앞서 미 공군 훈련기 선정 시 미 정부가 정치, 경제적 이유로 요구 성능의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는 T-7A를 사업 우승자로 선정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 해군의 의사결정은 미 공군과 독립되어 있으며 미 공군과는 다른 독자적 기준으로 사용할 기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은 튼튼한 기골과 넉넉한 연료 탑재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이 훨씬 높죠. 생산비 절감과 구조 경량화에 치중했던 T-7이기에 이번 사업에서는 정치, 경제적 이유로도 사업을 따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반면 FA-50은 이미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폴란드 수출을 시작으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등 계속해서 여러 나라로의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며 규모의 경제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의 유력한 우승자로 FA-50을 꼽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한국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리스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포인트는 폴란드가 도입한 FA-50PL에 대한 기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그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화제가 됐는데요. 그리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F-16 기체들은 지금 바로 현대화 개량 작업을 하지 않으면 5년 내 퇴역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뛰어난 성능을 갖춘 FA-50PL을 한꺼번에 48대나 사들인 폴란드를 바라보는 심경은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FA-50PL은 현재 그리스가 보유한 154대의 구형 F-16에 버금가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긴 수명추기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 레이더와 AIM-120 암람으로 시계 외공중전 BVR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매체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한 이유는 중고 F-16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기사 후반부에 가서는 FA-50PL은 마찬가지로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로 제공되고 있는 이탈리아 M346과 직접적인 경쟁 구도에 놓여 있다며 FA-50PL과 이탈리아 훈련기 M346을 같은 체급으로 다뤄보려는 무리한 분석까지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훈련기 사양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M346과 처음부터 전투기로 쓰일 것을 예상하고 설계된 FA-50PL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매체는 무리하게 두 기체를 비교하며 현재 그리스가 사용하고 있는 M346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편파적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FA-50PL의 개량 내용에 대해 너무 한정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마치 M346이 FA-50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그러나 사실은 이사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C가 통합된 FA-50PL에 비해 M346은 시계 외공중전 BVR 능력이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또한 과거 폴란드는 M346에 대해 기본적으로 천음속 기체이기 때문에 공격기나 전투기로 부적합하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죠. FA-50PL은 KF-21 보라매를 개발하며
습득한 최첨단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기에 경전투기로서는 최고의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뛰어난 능력에 견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까지 등장하는 모습에 벤슬의 기세 등등해지는데요. 계속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로 세계를 선도해 나가길 바랍니다.